조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판촉물!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잖아. 여기저기 둘러보면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봐 저봐 모바일 쿠폰도 고려기프트. 싸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은 역시 거기 고려기프트잖아. 마스크가 없어도 밖에서 실컷 놀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2016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라면 드실래요? 얼큰얼큰 도시락 쫄깃쫄깃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와. 출출할 도시락 어디서나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즐겨도 맛있는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스타일의 핵심, 편의사양의 핵심, 트랙스의 핵심은 다 담았다. 그래서 코어 더 뉴트랙스 LT 코어 출시. 스타일 편의사양의 합리적 가격까지 이제 더 뉴트랙스를 보다 놀라운 가성비로 만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루에 한 1,000만 원 이상 가상화폐 계좌를 돈에 넣고 빼고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할 경우에 자금 세탁의 의심거래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등 여러 가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뭐라 그럴까요? 공정거래라고 할까요? 투명거래라고 할까요?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한국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화 공동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가상화폐라는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고 또 블록체인 이야기는 뭐 언론을 통해서 상시로 듣는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네. 저희들이 그냥 가상화폐다 전제를 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명제를 결정했다라고 방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네. 어떤 실명제라든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의 입출금 시스템을 통해서 원화를 이제 예치할 때도 타인이 예치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계좌에서 막 이렇게 돈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을 과열시킨다든지 불투명성을 증대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명제로 되면 본인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서만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투명화되고 이런 투자자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틀거리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은행권과 함께 예. 이런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김진아 대표님. 네네. 저는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네. 우리나라의 거래량이 246조의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246조요? 예. 총 거래 규모기. 예. 전체 세계 시장이 한 600조 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뭐 제가 통계를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 거래량이 한 4조 정도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들을 다 합치면 한 20조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거래량이 20조나 되는 시장을 열면서 네네. 정부 기관도 아닌 거래소, 사설 거래소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 사설 거래소에 들어가고 나오는 돈들이 전부 다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정부가 인가를 했거나 허가를 했다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도요. 예. 저희가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일 때도 각 거래소들이 제가 사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거래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제가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도 저희가 확립해 놓은 것이 뭐냐면요. 예. 휴대폰 본인 인증이나 기존에 이 이용자가 시중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 계좌 확인을 통해 가지고 네.
업계 나름대로의 본인 인증은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정부가 말해서 강화된 것은 그것을 은행과 함께 더 철저히 하는 것 정도가 이제 강화된 것이죠. 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네. 세금에 대한 문제도 이제 우리 국민들의 오해가 많으실 수 있는데 제가 2013년에 처음 거래소를 만들었을 때도 예컨대 암호화폐를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네.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수수료를 원화로 환산해서 부가세와 법인세를 다 납부했습니다. 저희가 납부를 하셨어요. 세계법인의 도움을 받아서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마이셀리움 앱을 다운받아 놓고 있는데 네네. 저한테 비트코인 한 0.2 비트코인만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0.2 비트코인이요? 예. 너무 과도한 금액인데요. 균형납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걸립니까? 그 정도, 예. 네. 이제 청취자분들이 방금 우리 김 대표님하고 나눈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좀 이따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부가가치세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세를 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법인세, 시중에서 네. 듣기로는 그동안에 빅섬이라든지 이런 거래소가 약 3천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년에 비로소 한 3천억 원 정도 지금 추산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세금을 내는 기간이 이제 지금 올해 회계년도가 바뀌어서 이제 올해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거래소들이 저희 협회에 이제 대부분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주요 거래소들은 예. 전부 다 세금을 투명하게 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예. 예전에 제가 거래소를 운영했을 때도 처음부터 그런 식의 전례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부가세라든지 법인세가 차질 없이 납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세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꾸짖어 주십시오. 예. 예, 세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법인세 같은 것들이 20% 넘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그 법인세 수준으로 제조업을 하는 법인세 수준으로 내야 됩니까? 아니면 금융업을 하는 법인들은 다른 세율로 부과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와 예. 정부의 해석과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왔는데요. 예. 사회적 합의를 이뤄주시면 거래소들이 그 합의에 따라서 적정한 예.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김준하 대표께서 보시기에 네. 대한민국 지식산업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경제관련 부처, 금융통화위원회든지 모든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네. 김진아 대표께서 처음으로 2013년도에 이 거래소를 만들고자 했을 때 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공직자분들이나 감독원 분들이 몇 분 계셨다고 보세요? 처음에는 안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10월부터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 부처에 세미나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계속 국회라든지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공직자분들이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는데, 네. 다만 이제 그 보직의 이동이 잦다 보니까 예. 약간 혼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은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 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네.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제가 비트 위즈덤이라든지 이런 거래소를 보면 네. 비트코인 1비트코인에 한 11,000달러 조금 안 되는 돈으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1,800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400, 1,500까지. 예, 1,400만 원. 예, 1,400만 원. 제가 환율로 계산을 해도 예를 들어 네, 시장 네. 평균 환율이 아닌 우리가 달러를 사는 환율로 계산을 해도 네. 약 100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미국서 네, 네. 사서 한국에서 팔면은 네. 물론 외환관리법에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온라인 세계, 가상 세계에서는 이런 차익 거래가 가능해질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차익 거래가 원래 그런 차익이 발생하면 차익 거래 수요들이 들어와서 예. 그런 것들을 이익을 실현하면은 어떤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지금은 한국이 강도 높은 규제라면서 그렇게 해외에서 코인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네. 해외에서 코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원화로 판 다음에 그걸 다시 달러나 엔화 형태로 해외에 송금하는 것들을 지금 막은 상태입니다. 그럼 네, 언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온 일부 한국이 약간 고립된 시장인 거죠. 언론에서 얼마 전에 나온 보도는 잘못된 보도네요. 말레이시아나 태국에서 비트코인이 들어와서 차익 거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은. 그분들은 이제 직접 그분들이 출국을 하셔갖고 자금을 휴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시행률이 나왔으니까 은행들이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인 인증을 했지만 은행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실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위축될까요? 어떻게 더 강화될까요? 더 성행이 이룰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관망하는, 이런 실명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시장이 건전화되고, 기존의 투기적인 요소가 사그라드는 것이 시장의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건전한 에너지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1차적 최소한의 조건들이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더 이제 규제를 촘촘하게 그다음에 저희 자율 규제까지 어우러져서 이 기술의 잠재력은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진아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의 그 사이버 월드에서 국경을 초월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문제는 김진아 대표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가 화폐입니까? 화폐가 아닙니까? 고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정화폐와는 분명히 다른 질서와 다른 룰과 다른 종류의 신뢰를 갖고 있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의 법정화폐 체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창출하는 교환 가치를 쉽게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만 경제가 발달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화폐 체계에서 교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었던 가치들도 많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자본시장이 열렸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것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투기 수단이라고만 현재의 모습을 보고 예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전한 규제책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보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체된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을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기술의 가치가 정부 공무원이라든지 정부가 알고 정부에서 그 공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고 속도도 빠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기존의 법정화폐에 연계해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묶어놔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렇게 체계적인 규제를 만드니까 일본의 미즈호 은행이라든지 여러 시중 은행들이 일본의 엔화와 환율이 고정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만드는 등 새로운 시도들을 또 제도권 내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도 이게 오픈 소스 기술이기 때문에 제도권에서도 제도권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양한 기술적 경합과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우리 금융기관들도 이 기술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건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 협회이지 않습니까? 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1세대 가상화폐라고 하면 블록체인을 통한 이더리움 같은 인증서를 발급하는 이 화폐는 2세대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2세대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 김진아 대표를 비롯해서 준비와 역할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한번 꿈을 갖고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인 것 같고요. 그것이 투기로 오염되지만 않는다면 저는 우리 사회의 잠재력이라는 역동성이 아주 잘 발현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가끔 제가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김진아 대표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 문자 보내준 거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3359번님, 우리나라 평창올림픽인데 왜 우리가 마식령에 가고 금강산에 가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십시오. 건전하게 읽어드립니다. 자, 통합이냐 탈당이냐. 중재파로 알려진 국민의당 내 의원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진실의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용주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용합니다.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개혁신당에 동참하겠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책임 있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는 함께할 수가 없다. 이용주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법원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현재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심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가처분 신청입니까? 지금 이번에 최근에 그 당무위원회에서 개정한 당규 효력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 관련해서 현재 신문 진행 중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대표는 뭐 상당히 민주적이었다고 평가하던데 아닌 모양이죠? 민주적이라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 다 예상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를 놔두고 갑자기 당원 당규를 새로 만들고 그에 대한 무효를 다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용주 의원께서 정말 고민이 많은 걸로 제가 지금 짐작이 가는데 탈당이냐 개혁신당 합류냐에서 순전히 이용주 의원의 정치 철학의 기준에 의거해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정치 철학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에 된 것은 재작년 4.13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선택을 받았는데 그 당시 국민의당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본인의 표심, 즉 원했던 건 무엇이냐, 그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계속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안철수 유승민 간에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은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져버렸다. 그런 차원에서 합당에 동의할 수 없고 합당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비례대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총선 때의 민심을 놓고 보면 분명히 국민의당에 거는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도 싫고 더불어민주당도 부족하고 해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비례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보고 유권자들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와 다른 당으로 변명을 한다면은 그 비례대표들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용주 의원도 중재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밖에 김동철 원내대표 또 주승용 황정우 의원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분들도 이제 조만간 입장을 조금씩 정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분들께서 중절했던 주요한 내용은 저희들보다는 합당을 진행하는 쪽에 조금 더 양보를 하고 조금 더 당내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그런 취지로 중절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합당 파층에서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중재파로서도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비례대표 여쭤봤는데 특정 비례대표 의원 제가 세 분을 말씀을 여쭤볼게요. 이상돈 의원, 장정석 의원, 박주현 의원. 이분들 사실 출당 조치 없으면 개혁신당 합류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겠죠. 어려우나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취지는 안철수 대표는 반대하고 있지만은 조만간 백의정 군 이사후퇴 한다고 했고 유승민 대표는 현 그 합당된 당의 지도부에 남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유승민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세 분에 대해서는 해결될 것이다. 단순히 비례대표는 이 세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13명 전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13명 비례대표 전체 다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취해서 그분들이 자기 소실에 맞게 새로운 정당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보고 국민들이 유권자의 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이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가치적 명분을 말씀 주셨다고 방금 제가 이해를 하면 사실 실질적인 명분 다시 말해서 그 세 분이 또 합류를 하셔야지만 원내 교섭단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도 작용을 하는 거죠. 뭐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원내 교섭단체라는 것은 저희 현재 이제 다른 방법으로 즉 중립파에 있는 여러분 의원들이 참여해 주시면은 교섭단체가 좀 더 수월하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당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을 변경해서도 가능할 것이는 현재 정의당에서 교섭단체 기준을 5석으로 낮추는 그런 법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안철수 대표하고 박지원 전 대표 원내대표 간에 이렇게 대선 때와는 다른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조금 더 길게 좀 더 참으시고 현재 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개인의 지지율이 떨어졌지만은 국민의당과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시간을 못 기다려 주신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의 국민의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철수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에 있어서 지지율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했느냐 이거 문제인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바른정당과 합당을 통해서 다른 활로를 모색한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 개혁신당, 이제 그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끼리 새로 이제 살림을 차리시면 개혁신당의 뭐 행태가 되겠는데, 이거 어떤 분들은 호남 자민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호남 자민련이라는 우려는 과한 거고요. 개혁신당이 뭐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호남에도 보다 많은 지지가 나타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개혁신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그렇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이용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정말 통합에 반대하는 어떤 내용 중에 지역적인 어떤 감정 또 어떤 이념적인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런 이념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지역 감정 부분은 전혀 없는 거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보수와 진보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우리나라 정치를 진보와 보수로 놓고 본다면은 진보 쪽에 좀 더 가까운 당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추진한 합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즉 현재 국민의당의 스탠스를 우쪽으로 좀 더 보수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조윤선 전 장관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재구속됐는데요. 징역 1년 6개월이 됐는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징역 2년이 됐는데요. 2년. 한 정치인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기분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본인의 죄과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1심에 일부 제명에 대해서 무죄를 했었는데 그런 사실관계 제대로 밝혀져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데에서 안도를 하고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에 일한 부분이 명확히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명확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면서 압박하는 형태입니다. 거의 다 이제 친족 간의 어떤 문제까지 거의 포위된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시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겨냥을 해서 소위 타겟을 두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 소위 표적 수사는 아닌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특활비 문제가 불거져서 같이 진행된 것이고 그 측근들이 나와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수를 둘러싼 소유권,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당시에도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재직 당시에도 누누이 진행되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 이제는 진실을 말하게 돼서 수사에 이르렀다. 조만간 멀지 않은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법률 자문단도 꾸리고 나름대로 대응을 준비하면서 3월이 되면은 올림픽이 끝나는 어떤 시점이 되면은 본격적인 우리도 가지고 있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인가요? 참모의 말을 빌리면 과연 이명박 측에서 반격 없이 그냥 순수하게 포토라인에 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윤과 대통령이 알아서 할 것이지만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하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궁금만 할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간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셈인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안철수 대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면은 저희들 신당 창당하지 않고 함께 할 뜻을 명확히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당무위원회 취소를 했는데 만약에 열렸다면 어떤 내용들이 토론이 될 뻔했나요? 그러니까요. 당무위원회도 마찬가지죠. 해당 몇몇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으면은 예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또 한다 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 또 취소했다가 이런 것들이 안철수 대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이 사당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징계를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저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조만간도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징계를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안 대표의 주변에서 어드바이저를 정치적 좀 전략적 어드바이저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시나요? 누가 계시나요? 누군가는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이영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